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산 넘고 물 건너 우리 먼 곳에서 또 이렇게 정릉 스튜디오에 오셔서 귀한 통일 대담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신 분은 원광대학교 명예교수로서 그동안 국제 정치학 분야에서 아주 괄목할 만한 활동을 하시고 특별히 이 한반도 평화 통일과 관련하여서 여러 가지 지론을 펴시고 또 운동까지 하신 분입니다. 남이랑 북이랑 이 통일 운동의 대표이시기도 한데요. 오늘 먼 길 와주신 우리 존경하는 이재봉 교수님 환영하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재봉 교수님께서 한겨레 신문에도 여러 가지 칼럼으로 통일 관련 글들을 꾸준히 올리고 계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안보에서 평화로라고 하는 이 책을 출판하는 그 산파 역할을 하신 분이시고 예, 그래서 이 또 원광대학교에서 제자들과 강의할 때 바로 조지아 대학교에 있는 한국의 그 재미 동포학자, 통일평화학자인 저명한 박한식 교수님을 모시고 또 쭉 줌으로 수업을 했던 내용들이 책으로 엮어지는 어떤 그런 귀중한 역할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보에서 평화로라는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에서부터 우리 이재봉 교수님께 한번 여쭙고 이 책의 내용과도 더불어 관련된 북 토크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먼저 이 신간을 출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하고 저는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네. 선생님 다 잘 아시겠지만 박한식 선생님께서 퇴임하시고 네. 한 2, 3년 전부터 정기적으로 줌 강연을 해오셨어요. 예. 근데 그분이 미국에서 한 4, 50년 사시면서 네. 대학에서 영어로만 강의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말로 강의하시는 게 너무나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박한식 선생님 그 뭐 후원자들이라고 할까요? 뭐 제자들이라고 할까? 예. 뉴욕, 워싱턴, 뭐 LA 이런 곳에서 박한식 사랑방이라는 네.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운영자들하고도 제가 이제 잘 아는 사이고, 네네. 또 선생님도 제가 뭐 가까이 모셔왔고, 예. 그래서 그 강의에 뭐 수강생으로 참여한 거죠. 네네. 그러다 이제 그게 2년을 넘기고, 네네. 선생님께서 이제 다른 주제로 좀 쉬었다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분이 한겨레 신문에 연재하신 글로 네. 과거에 책을 2권 펴내셨어요. 내시죠. 아마 알고 평화에 뭐 미치다. 처음에는 이제 뭐 선을 넘다. 선을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평화에 미치다. 예. 그래서 강연하신 것도 책으로 펴내면은 좋겠다. 물론 이제 중복된 내용이 좀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좀 제안을 했죠. 예. 여태까지 강의하신 거를 좀 이제 풀어 가지고 책으로 펴내시는 게 어떻겠느냐. 네. 그래서 제가 좀 안보에서 주선을 평화로.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제목도 벌써 안보에서 평화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보라고 하면 아무래도 보안법 연상하게 되고 그죠? 안보하면은 이 안보가 굉장히 그 반공 이데올로기. 그렇죠. 북쪽에서도 안보가 필요한 얘기지만 그런 것에서 좀 평화지향적으로 가자는 그런 뜻이 담겼나요? 어떤 그렇죠. 당교점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 책 제목도 네. 제가 선생님께 좀 건의했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원래 그 선생님이나 박한식 사랑방 운영자들은 강의할 때 소개했던 대로 네. 뭐 박한식 사랑방 이야기라든지 네. 뭐 통일 이야기, 네. 평화 이야기 이렇게 하기 싶은데
요즘 뭐 통일 평화에 대해서 워낙 책이 많이 나오고 네. 그래서 조금 다른 걸로 해보자. 근데 이제 선생님 그 강의하신 내용 중에 저도 이제 추천사에 잠깐 썼는데 예. 안보에 우리가 너무 빠져 있는 것 아니냐. 이제는 조금 시각을 바꿔야 된다. 예, 예. 그래서 제가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예. 그럼 책 제목도 네. 안보에서 평화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선생님이 아주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아주 좋은 제목이 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부제로 보면은 격동하는 새 세계 질서와 통일 제3의 길이고요. 근데 지금 먼저 우리 박한식 교수님 서두에 조금 소개는 해주셨지만 제가 듣기로 클린턴 대통령과 카터 대통령인가요? 그렇죠. 그 두 분을 북한의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그 산파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소개 조금만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조지아에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 애틀랜타에 예. 카터 평화센터가 있고요. 네. 이제 그분 학생 중에 카터하고 연결된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카터가 대통령 나온 게 1976년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교류를 해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카터가 그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네. 주한미군 철수를 내건 거 예, 기억하시죠? 아주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박한식 선생 영향이에요. 이야. 박한식 선생이 이제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이런 걸 한번 정책을 한번 쭉 내봐라. 네, 네, 네.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가까이 지내오셨는데 네. 94년에 예. 우리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뻔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한국 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였다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야말로 미국이 곧 폭격할 준비를 하고 상태. 있었으니까요. 예. 이제 그때 카터 대통령이 전직이지만은 평양에 가서 김일성 주석하고 담판을 벌여서 네. 한반도 위기가 해소된 것 아니겠어요? 네. 이제 카터 대통령이 방북을 이분이 주선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북한 쪽 이제 고위 관계자들하고 쭉 연락을 하고 있었기 예. 때문에 그러저러한 영향력이 네. 한반도 평화 무드로 가는데 해외에서 큰 기여를 해주신 우리 박한석 교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분이 서울대 철학과 나오시고 서울대 정치외교 정치외교과 정치학과. 나오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하시고 미국 가서, 예. 거의 평생을 미국에 그렇죠. 계셨는데 북한에도 오랫동안 많이 다녀오시고 선생님 말씀대로 한 50회 50년 안팎이라고 하니까요. 예. 특히 이제 첫 번째 방북이 80년대였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90년대 돼가지고 저도 90년대 말에 한번 다녀왔습니다만 저도 98년이었는데도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기 전에 한번 갔거든요. 네. 근데 그게 평양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뉴스거리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언론에서 그냥 뭐 취재 요청하고 인터뷰 요청하고 그랬는데 80년대 이제 미국 재미동포 학자들이지만은 정말 세계적으로 큰 뉴스거리였죠. 그렇죠. 이제 이분들이 다녀오셔 가지고 책을 냈는데 그게 이제 북한 기행이라고 그걸로 참 널리 알려졌죠. 네. 제가 그래서 이제 박한식 선생님을 처음 알게 됐고요. 예. 그 책을 통해서 또 하여간 우리 동포이지만 우리 동포로서 또 북한에 대한 애정도 남다른 것 같고요. 예. 이분이 가지고 있는 통일 지론들이 이제 많이 이 책 속에 나와 있겠지만 여러 이 책 속에서 우리 교수님이 보실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다면은 어떤 분이셨겠는가 추천도 물론 하셨지만요. 제가 그 추천사에 써놨는데요. 예. 물론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선생님께서 한겨레 이제 연재를 통해서 책을 2번 펴내셨다고 했잖아요. 예. 특히 이제 작년 나왔던 평화의 미치다. 그 책하고는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겨레는 글을 쓰신 거고 이제 여기는 직접 말로 하신 거, 그러니까 하신 거고. 이게 좀 부드럽죠. 네네. 강의야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쓴 거니까. 구슬이죠. 이거 문어체가는 이제 구어체잖아요. 근데 지난번 책에 들어가지 않고 이번에 이제 처음 포함된 내용으로 우리 책 제목과 관련된 게 여기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세 번째 강의인가? 네, 이랬을 한미동.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네. 원래 선생님이 하신 강의대로 책을 이제 구상하다가 이왕이면은 중복이 안 되고 네.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부터 앞으로 좀 내자. 네. 그러니까 이제 강의 날짜로 하면은 순서가 좀 바뀐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1강에 안보와 안보와 평화를 이제 맞대어 비교를 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선생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안보는 하나만 산다. 하나만 살고 네. 남은 죽이는 거. 전쟁 뭐 이제 대결이니까 네. 하나만 살고 다른 하나는 죽게 되는데 네. 평화는 다 같이 산다. 이 대목이 너무나 굉장히 중요해요. 쉽고 재미있잖아요. 네. 오히려 고상하게 학자들이 어려운 말 쓸 것 없이 안보와 평화를 그렇게 비교해 놓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이거다. 뭐 이제 그 강의에서 이 부분이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네. 짧은데 바로 딱 거기에 제가 꽂혀가지고 네. 이것도 책 제목으로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또 시기적으로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렇죠. 또 막 터져서 예. 굉장히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도 한 말씀 하셨던 거고 또 예, 하나는 그렇죠. 이게 또 그 외에 이분이 특별히 강조한 거 저도 한번 보니까 뭐 한미동맹과 통일도 있고 바로 그거죠. 또 그다음에 보면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모른다. 예. 그리고 또 통일평화대학에 대한 제안도 하시고 예. 이런 등등을 이야기하시는데 근데 이제 예. 북한 네. 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흔히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이제 북한이라고 하니까 뭐 이제 북한 하면은 북한 바로 알기는 뭐 우리 사회에서도 80년대 말부터 쭉 진행돼 왔고 또 선생님 그 두 권 책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북한 이제 바로 알기. 근데 통일평화대학은 평화에 미치다에서 많이 이제 강조하셨고 여기 이제 또 구체적으로 이제 늘어놓 이제 풀이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가장 재밌는 내용은 바로 미국이에요. 흔히 미국에 계시는 동포학자니까 더구나 그 50여 년 동안 거기서 살아오셨는데 네네 그렇죠. 미국을 아무래도 좀 긍정적으로 묘사하기가 쉽죠. 또 네. 저도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네. 대부분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뭐 지미판이 지한판이 뭐 이래 가지고 친미 쪽으로 많이 힘을 가죠. 줘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제가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면은 당신 미국에서 공부해 온 사람이 그래 미국을 비판적으로 보느냐 뭐 이제 이런 걸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좀 가지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가 좀 말하자면 길어집니다만 네, 괜찮습니다. 저도 석사 박사 학위 논문이 반미주의에 관한 겁니다. 반미.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참 친북 반미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반미 할 때 그 미가 뭐냐? 미국이라는 나라. 그럼 미국 사람들 얼마나 착한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네, 개인적으로 볼 때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것도 많고. 저도 미국에 처가가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반미라고 하는 건 미국의 대외 정책이죠. 그러니까 제국주의 미국, 호전적인 대외 정책 이거를 반대하는 이게 거죠.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박한식 선생님도 미국에 이제 배울 거 많은데 미국이 왜 그렇게 호전적이냐. 근데 이거는 박한식 선생님이나 제가 얘기한 것보다도 좀 전에 우리 얘기 나눈 카터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 역사가 1776년부터 올해까지면은 244년이죠? 네, 244년. 244년 동안 전쟁을 하지 않는 해가 20년밖에 안 됩니다. 그봐요. 그걸 카터 대통령이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도 너무 전쟁이 미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단순히 그냥 미국의 대외 정책이 호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선생님은 워낙에 이제 철학적 바탕이 있어가지고 미국이 왜 이렇게 호전적이 됐을까 그 이유, 원인, 배경을 나름대로 규명하신 분석하신 거예요. 그 분석한 내용의 일부라도 그게 이제 그 두 가지입니다. 네네. 하나가 그
그 노예제에서 나왔다. 노예제. 야.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흑인들 데려다가 짐승처럼 부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체가 얼마나 잔인한 폭력이에요. 알렉스 헤일리 뭐 뿌리가 나오고. 예. 그리고 이제 더구나 그 이 선생님이 계시는 곳이 조지아인데 조지아도 미국 그 남부. 예. 저도 석사 과정을 텍사스에서 공부했는데 제가 공부하던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흔적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랬어요. 흑인 차별하는 거. 물론 아직도 그게 지속되고 아직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가장 강한 곳이 남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도 조지아에서 전 텍사스에서 그런 걸 직접 보고 느끼는 거죠. 느끼고. 그러니까 이 노예제가 미국 폭력의 근원이다 이거 한 거하고 두 번째가 원주민 학살이죠. 흔히 우리가 이제 인디언이라고 하잖아요. 인디언 학살을 좀 많이 했고. 그 미국 그 원주민들 거의 멸종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백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침탈하고. 그게 무슨 발견이냐? 거기가 이제 그 무인도라면은 발견할 수가 있지만은 그 당시 그 대륙에 1,000만 내지 2,000만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게 무슨 발견이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죠. 근데 그 원주민들 다 어떻게 했어요? 살상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우리는 미화했어요, 더구나. 오히려 영화에서 그렇죠. 황야의 뭐 서부 개척. 그게 뭐 그게 이제 소위 서부 개척이에요. 그러니까 개척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끔찍한 살상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원주민 학살, 소위 서부 개척이라는 이름으로 원주민 인디언 원주민 학살한 것하고 노예제도 하고 요 두 개가 바로 미국의 원죄라는 거죠. 원죄이고. 지금 그 연장선에 있는 거죠. 그렇죠. 폭력의 가장 원초, 즉 배경이다 이런 거죠. 중동과의 싸움도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도 이어지는데 어떻게 빨리 그런 거대한 그 전쟁 흐름을 좀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우리 한민족에도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통일운동과 맞물려서 한번 대응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 선생님을 제가 그 추천사에 바로 강조한 대목이 그거거든요. 한미 동맹의 폐해. 그러니까 제가 요즘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미 동맹의 폐해, 또 미국의 호전성, 그러니까 미국 이 제국주의로서의 그 호전성 이런 걸 이제 많이 강조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도 저거 반미주의자의 뭐 좀 이제 반미주의자 소리 듣고 피해 많이 안 보셨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치부되기가 쉬운데 이분은 미국 정치계나 언론계에 영향이 상당한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 전직이지만은 카터, 클린턴, 미국 대통령 두 사람을 움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평양으로 가라고. 그리고 그 뭐 이제 MBC, CNN이 그 애틀랜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후원했고, 그 뭐 저 같이 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미국의 정계와 언론계에 영향력 있는 노학자가 미국의 호전성을 강조하고 한미 동맹의 폐해를 얘기하시니까.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요. 설득력 있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면은 빨갱이, 친부, 반미주의자 이렇게 되는데 이분이 얘기하시니까 50년 넘게 미국에 살면서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또 교수로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라. 이 책 정말 그러면서 저는 역시 이분이 또 인권 많이 강조하면서 6가지 인간의 그 원칙, 생존권, 기본권 이야기하시면서 동시에 이제 이 통일평화대학을 DMZ에 혹은 개성이면 더욱 좋고 DMZ에다가 좀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 꿈이 있는데요. 그 꿈의 실현을 위해서 그 또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국경선 평화학교도 있고 뭔가 좀 요즘 많이 활동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통일평화대학을 이제 구성하게 된 그 배경이라고 할까 이게 이제 하버드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을 미국에서 세워가지고 인재를 배출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남쪽이고 북쪽이고 참 훌륭한 대학 많고 훌륭한 인재 배출 많이 하는데 남북 통합으로 하는 게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개성을 구상하셨죠. 우리 이제 개성공단이 지금 폐쇄됐습니다만은 개성공단을 통해서 남북 관계가 얼마나 좋아졌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땅도 넓고 그래서 거기에다 대학을 세우면 좋겠는데 남북 관계가 조금 어려워지는 걸 보면서 개성이 어렵다면은 DMZ에다 세우자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사실 지난 대선에 상당히 관심이 좀 많았어요. 지난 대선만 해도 그러니까 만나고 서로 만약에 그랬고 이제 남북 관계 진전, 한반도 평화 이쪽에 좀 더 큰 관심을 가진 후보자가 당선되면은 추진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이제 먼저 북한 쪽에는 대충 어느 정도 암묵적인 그 동의를 받았다고 해요. 이제 북한은 문제될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남한의 위정자가 그걸 추진할 수 있다면 바로 당장 이제 실을 그럴 정도군요. 대선 결과가 그분한테는 참 어렵고 저한테도 역사적인 그 혹시 태보가 되는 거 아닌가 정말. 전혀 진전되지 못하거나 진전되기 어렵게 됐죠. 또 5년, 4년 반을 기다려야 되는 이런 또 뭐 일단 이런 뭐 방송을 통해서 이런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진보적인 우리 역사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루빨리 뭐 현 정부라도 아무리 보수라도 통일에 대한 문제는 당위성이 있는 거고 어떤 뭐 정권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가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이라 봅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또 너무나 미국에 추종하는 그런 대외 정책 이런 걸 좀 크게 비판하는 편인데 어찌 보면은 보수 정권, 지금 저희 정권을 보수라고 표현하는 게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수 정권에서 대북 정책을 좀 이제 오히려 이제 완화시키는 게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수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 사회에 이제 진보 보수라는 이 구분이 잘못돼 있는데 맞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써온 대로 이른바 진보 정권 또는 이제 민주당 정권이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하려면은 바로 좀 무슨 친북 정권이다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보수 정권에서 하면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문제될 게 없어요. 대북 정책을 크게 진전시키는 데는 오히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 한번 우리가 기도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그런 일이라도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진보 뭐 보수라는 그 프레임 진영을 넘어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남이랑 북이랑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민과 관이 협력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문익환 목사님은 이미 북한을 정말 89년에 방북을 하셔서 김일성 주석과 뜨거운 만남을 하고 그 이후에 통일의 물꼬가 좀 풀릴까 했고 그분이 이제 1995년쯤 되면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볼 때 희년제도 있어서 50년 되면은 이제 95년은 좋은 일이 있을까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뭐 무너진 지 벌써 22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렀거든요. 70몇 년이 벌써 흘러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주장하던 민이 주도한 통일, 관이 지원하고 그리고 또 6.15 정신을 계승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남북이 대화가 될 수 있는 차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수님께서는 현재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통일 운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름이 참 재밌죠. 지금 선생님 남이랑 북이랑 말씀하셨는데 1차 서해 교전이 일어난 게 1999년 8월이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죠?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거의 모든 신문 일면 하단에 대문짝만한 광고가 났습니다. 승전가. 그러니까 서해에서 우리 남쪽이 북쪽이 이겼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북한 배가 가라앉아 버렸잖아요. 그래서 한 20-30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겼다고 환호성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군 본부에서 이
이거 이기는 걸 승전한 것을 전쟁에서 이긴 거를 네. 축하하기 위해서 승전가 가사를 현상 공모했습니다. 모든 신문 일면 하단 대문짝만한 광고로.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야말로 그 동족이. 남북이 그냥 배로 부딪히게 해가지고 20, 30대, 한 20대 젊은 친구들이 30명, 뭐 20, 30명 물에 빠져 죽었다는데 그 동족 간에 그게 어떻게 축하할 일인가. 절대 아니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전면전으로 치달았으면은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는가. 그러죠. 남북 양쪽이 최첨단 무기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북한에 대해서 원한 적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는 것 아닌가. 네네. 그래서는 그러한 원한 적대감이 북한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나온 게 아닐까. 네. 그래서 나름대로 북한 바로 알기 하면서 그쪽에 또 이제 북한이 식량난에 휩싸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춥고 배고프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더 원한 적대감이 커지기 마련이다. 커지겠죠. 등 따숩고 배가 네. 불러야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이 여유가 좀 생기는데. 누그러지겠지. 예, 그래서 예, 예. 북한 좀 지원해보자. 식량 지원을. 그래서 남이랑 북이랑 아까 저기 간단하게 남이랑 북이랑 통일운동했습니다마는 그 원래 이름은 남이랑 북이랑 더불어 살기 위한 통일운동. 예. 아까 그 안보는 한쪽이 죽고 한쪽 살고 이런 건데 더불어 살자는 그걸 제가 이제 강조하면서 운동을 시작한 거죠. 상생이죠. 뭐. 예, 맞습니다. 예. 거기다가 공존이고. 예. 이제 상생 공존하면 이제 한자니까 우리말로 더불어 살기. 더불어 살기 뭐 정말 좋은데요. 예. 그게 그러한 그 뜻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철학을 가진다면 군인이라 할지라도 승전가를 부르고 이런 노래를 해서는 정말 노자 어른도 보면은 예. 전쟁을 가급적 하지 말라.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상대를 그렇죠. 죽일 경우에는 예. 슬퍼하고 애도를 표하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상례를 제대로 치르라. 그런 애틋한 인간애가 필요한데 우리 동료끼리 못 죽여놓고 그냥 승전가 부르기 이건 너무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제 뭐 통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들이 해야 할 일도 많겠지만 특별히 한국 정부, 현 정부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지금은 제가 뭐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뭐 영향력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수, 극우 이러한 성격을 지닌 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쉽다. 북한도 오히려 그런 쪽에서 이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이런 이게 담대한 구상 이런 것만 가지고만 하지 말고 좀 디테일하게 접근해야 될 텐데 그죠? 지금 이제 그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데 뭐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사실 이제 지금 정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그 정책을 조금 이제 내용을 뭐 순서를 좀 바꿨다고 하는데 이제 과거에는 그게 개혁 개방 3천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개혁에 나서고 개방하면은 1인당 GDP를 3,000달러로 올려주겠다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도 북쪽에서는 콧방귀 뀌었죠. 너무 이게 이제 순서가 문제예요. 니들이 먼저 개혁을 하고 개방에 나서라 이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도 이제 이건 담대한 구상이라는 거는 그때는 비핵화를 위해서 협상 테이블로 나와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원한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과거에는 이게 조금 이제 진전이 되면은 개혁하고 개방하면은 지원한다는데 지금은 이미 뭐 진전이 없어도 테이블에 나오기만 하면은 지원해주겠다 이제 이게 담대하다는 것 아니에요. 근데 과연 이 사람들이 테이블에 나오겠느냐?
그 전제 조건이 아니죠. 필요하죠. 예. 상호 신뢰가 중요하지 그렇죠. 않겠어요. 네. 계속 그냥 저 주적이라고 하면서 대화하자면 누가 하겠어요. 그렇죠. 태도부터 바꿔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는 정부고 한국 국민들이나 젊은이들 특히 이 통일해서 뭐하나 우리 뭐 옛날 것처럼 뭐 돈을 갖다가 퍼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소위 말하면 통일 비용을 걱정하고 근데 통일 패닉이 사실상 더 큰데 이미 통일부에서도 그 자료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통일 패닉에 대한 이야기나 국민들에게는 이 전달이 특히 젊은이들은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게 국민이나 젊은이들에게 주고 싶은 얘기 있다면 그러니까 그게 지금 선생님 참 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1990년대부터 북한 붕괴론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북한 공부하게 됐고 예. 그 강의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나왔던 말이 북한은 곧 붕괴한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통일하면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도 많이 생각하고 그렇죠. 당연히 이제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은 그 혼란 얼마나 심하고 우리가 이제 저쪽 사람들 다 껴안아야 되니까 그 비용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런데 분단 비용이라는 말은 우리 남쪽의 모든 사람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아, 참 그 통일 비용. 제가 이제 말을 잘못했는데 통일 비용은 귀가 못에 박히도록 들었는데 분단 비용이라는 말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한 게 통일 비용보다도 분단 비용이 훨씬 크다. 국방 예산 특히 그죠. 그리고 통일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더불어 살자는 것 아니냐. 그럼 이제 둘이 더불어 살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설사 천문학적으로 든다고 하더라도 그건 해볼 만하다. 왜냐하면은 서로를 좀 나눠 도와주자는 건데. 근데 분단 비용 뭐냐? 서로 죽이자는 비용 아니냐. 그러니까 분단 비용은 단 한 푼이라도 아깝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규모나 액수를 비교하면은 통일 비용이 분단 비용보다 훨씬 적어요. 하지만 통일 비용이 설사 천문학적으로 든다 하더라도 그건 일종의 투자 같은 것이기 때문에 기대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분단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들지만은 계속 그냥 들어 한 푼이라도 아깝다고 서로 죽이자는 비용이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비교를 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 이제 통일 운동하는 사람들도 왜 우리가 통일해야 되는가? 흔히 저걸 통일의 뭐 필요성, 당위성, 뭐 목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마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죠. 과거 이제 기성세대라고 할까요? 제 또래 또 이제 위에는 좀 더 가장 먼저 강조한 게 민족이었어요. 우리는 한 민족이니까 통일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젊은이들이 훨씬 많은데 이 젊은이들한테 우리는 한 민족이니까 같이 통일한다 하면은 싫다 뭐 이런 사람들 많죠. 별로 동감을 못 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얘기는 그 민족 문제 물론 한 민족이니까 같이 사는 건 좋은데 그게 그렇게 절실하지는 않다. 왜냐하면은 어떤 게 더욱 절실할까? 이 지구상에는 선생님 이제 뭐 다 알고 계실 텐데 거의 200개 나라가 있어요. 민족의 숫자는 2,000입니다. 그러니까 2,000 민족이 200개 국가를 이루고 있고 그 중에도 이제 우리처럼 우리도 이제 다민족화하고 있지만은 민족 국가라고 하는 건 한 2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00대 200대 20 이게 뭐냐면 평균 10개 민족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000개 민족이 저마다 자기네 민족 국가를 이루겠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세퍼레이트 1,800번 싸움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죠. 지금까지 우리 수천 년 역사 중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의 가장 큰 배경 원인이 바로 민족과 종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얽혀가지고. 근데 저마다 제 민족이 국가를 갖겠다고 하면은 싸움이 일어나니까 민족이 남한과 북한을 또 민족 개념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민족을 강조하지 말자. 더구나 요즘 뭐 세계관이 국제관이 하는데 그래서 물론 단서는 있어요. 한 민족이니까
같이 살면 좋다. 한 가족이 한 울타리 안에 사는 게 더 좋듯이 하지만 그게 그렇게 절실한 절박한 이유나 배경은 될 수가 없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젊은이들조차도 많이 하는 게 경제력을 얘기합니다. 네. 흔히 이제 말하는 게 남쪽의 기술, 그다음에 자본, 그리고 이제 북쪽의 노동력, 노동과 그다음에 자원, 네. 뭐 이제 시너지 효과를 거둘 거 아니냐 이거 아니겠어요? 네. 저도 그것도 좋다. 우리가 지금 현재 지구상에 한 200개 국가 가운데 우리 GDP가 한 10위 안팎입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우리 조그만 나라가 네. 세계 최상위 5% 안에 드는 거니까. 네. 물론 10등보다는 8등, 6등이 더 낮고 5%보다는 4%, 3%가 낮겠지만은 네. 이게 이렇게 절박한 이유가 될 수 있느냐. 우리 경제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더 바람직하지. 네. 이렇게 잘 산다고 하는데 자살률이 왜 세계 최고가 돼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건 삶의 질이 좋지 않다는 것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은 통일을 이루어야 할 가장 큰 네. 절박한 네. 이유 배경이 뭐냐? 저는 그 바로 분단의 폐해라고 합니다. 아, 분단의 폐해. 분단 때문에 오늘 빚어지는 피해. 폐해가 너무나 큰데 크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분단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걸 느끼질 못해. 네, 네. 이미 그건 우리 이제 생활이 돼버리고 운명이 돼버린 거죠.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네, 그거. 근데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분단되지 않고 통일된 상태에서 살아간다면은 어떤 생활을 우리가 누리게 될까? 이걸 이제 생각해 보면은 분단 폐해가 뭔지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렇죠. 뭐 우선 당장 분단 폐해가 너무 큰 게 남남 갈등. 그렇죠. 예, 이제 그것도 크지요. 요즘 이제 첨단형 돈으로만 따지니까 네, 네, 국방비를 왜 이렇게 우리가 많이 써야 돼요? 이 조그만 나라가 남과 북 양쪽에서 우리는 GDP 한 3% 안팎. 북쪽은 이제 통계가 우리하고 뭐 이제 잘 맞지는 않겠지만은 대략 우리가 이제 추산할 때만 한 15% 안팎 이런데 이렇게 조그만 나라들이 그다음에 그 젊은이들 60만, 100만을 그리고 그 정말 분단 끌고 가지고, 비용이 어마어마하고 그로 그렇죠. 인한 정신적 피해도 크고 물질적 피해도 크고 그거를 좀 더 잘 설득력 있게 구체화시켜서 자료라도 만들어 가지고 통일부에서 좀 이게 대대적으로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이제 통일의 앞으로 하실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거 다 이제 알려져 있고 저도 이제 우리 젊은이들한테 네. 이런 걸 이제 강조합니다. 예, 할 예를 들어서 일이 남학생들한테는 예, 이 왜 군대 가야 되느냐? 예, 국방의 의무니까. 예. 그럼 국방의 의무가 왜 주어졌느냐? 우리가 분단이 돼 있지 않다면은 그냥 모병제 통해가지고 수년간을 그렇죠. 낭비하는 거죠. 왜 2년간 반드시 군대 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네, 분단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네. 분단의 피해를 조목조목 따지면 뭐 제가 딱 10가지로 정리했습니다. 10가지. 정치, 경제 뭐 이쪽 해가지고 지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예, 그런 거 한번 좀 하나만 딱 말씀드리면은 예, 우리가 한반도라는 말을 즐겨 쓰잖아요. 예. 반도. 네. 우리 남쪽은 반도가 아니에요. 반도라는 건 반쪽 섬 아닙니까? 예. 반쪽 섬이라는 거는 다른 반쪽으로는 육지하고 연결되는 건데 네. 우리는 육지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북한은 반도가 돼요. 네. 육지로도 연결되고 바다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 섬처럼 돼 있는. 우리는 일본 같은 완도예요. 완전한 섬.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여행 하려면 반드시 비행기를 타야 되거나 아니면은 좀 시간 오래 걸리면 배를 타야 되는데 육로로 연결된다면 서로 그냥 기차 타고 피해 중에 평양 거쳐서 뭐 그냥 쭉 나가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바로 그런 거.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 와서 가스가 우리 그렇죠. 배달도 돼야 되고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아, 너무 좋은 기회 말씀 드렸고요. 앞으로 분단 피해 10가지 그걸 조목조목 한번 또 듣고 싶은. 좋습니다. 책으로도 듣고 싶고요. 앞으로 저 분단 피해에 대해서 따로 한번 얘기를 더 별도로 하고요. 지금 이제 향후에 그러니까 이런저런 뭐 원광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하면서 세계 정세의 흐름을 누구보다 또 한반도 통일 정세, 이제 반도라는 말 빼게 뭐라고 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에
일단 누구보다 이런 통일의 꿈을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벌써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안까지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향후 그래도 하고 싶은 계획과 소망이 있다면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뭐 이제 저는 저기 DMZ 안에 또 뭐 행사 또 뭐 시설을 하시고 또 그건 이제 지금 뭐 그건 빙산의 일각인가요? 지금은 아직은 뭐저 네. 실현 가능성이 조금 극히 약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1%가 실현될 수도 있고 99%가 뭐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아직은 남북 관계 진전을 좀 기대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선 강조하기를 가장 시급한 건 지금 우리가 대외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경쟁 또는 전쟁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지키느냐가 가장 저는 절박하다고 생각해요. 가장 처음에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게 경제와 안보란 말이에요. 근데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우리한테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 중국입니다. 두 번째 큰 무역 상대국이 미국이에요.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무역 상대 1, 2등이 서로 무역 전쟁을 하니까 있고.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죠. 그다음에 아까 그 박한식 선생님이 한미 동맹의 폐해 제가 강조하 있는 거죠. 한미 동맹의 폐해가 상당히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무역 전쟁, 기술 전쟁, 뭐 이제 영해에서 전쟁 그러니까 앞으로 대만을 두고도 전쟁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에 하나 전쟁이 터진다. 그게 이제 대만이 됐든 뭐 남중국해가 됐든 뭐 동중국해가 됐든 그러면은 우리는 자동적으로 전쟁에 휩싸이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중국에서 가장 가까이 미국의 가장 큰 해외 군사 기지가 바로 평택에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국의 그 미사일 기지를 훤히 들여다보는 레이더가 성주에 있잖아요. 그럼 만에 하나 대만을 두고 또는 동중국해에서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이 무력 충돌을 하게 된다면은 중국의 미사일이 가장 먼저 물론 이제 뭐 그 근처에 떠 있는 미국 항공모함 향해서 날아가겠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겠어요? 평택과 성주로. 주한미군 기지 평택으로 날아가지 않겠어요? 우리 주한미군, 우리 한국 군대가 안 가더라도 주한미군 기지가 세계에서 가장 큰데 거기에 이제 비행기가 나갈 거 아니에요, 전투기가. 그렇겠죠. 그럼 우리가 저 주한미군 기지가 이 휴전선 근처에서 평택으로 이사 간 것도 그거 아니에요. 그럼 평택에 떨어질 테고 성주 레이더가 파괴하려고 성주 쏘지 않겠어요? 미사일을 다 쏴보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같은 게 뭐 안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또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미국의 호전적인 대외 정책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불렀잖아요. 그리고 대만에서의 전쟁을 부를 수 있고 왜냐하면은 1991년 소련이 해체될 때 소련이 무너지면서 나토에 맞서던 바르샤바 조약기구도 해체가 됐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나토도 당연히 해체될 줄 알았어요. 더 이상 소련이 공산주의 적이 아니니까. 그런데 오히려 나토가 강화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한 말이 나토가 1인치도 동쪽으로 가지 않겠다. 동진하지 않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1인치가 뭐예요 지금. 동유럽 다 나토로 편입했죠. 90년대 말부터 헝가리, 폴란드, 체코 이렇게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는 과거 동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소련의 일원이었던 나라들한테도 지금 다 나토를 편입해 왔잖아요. 그래서 조지아 전쟁이 터진 거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1인치가 아니라 100만 인치나 동쪽으로 나간 거예요. 잡아먹었네. 그러니까 요즘 우리는 이제 물론 소련이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 엄청 잘못됐죠. 모든 문제를 전쟁을 해결한다는 거는 그렇지만은 소련이 침공하게 만든 직접적인 배경이 뭐냐 이거예요.
우크라이나를 나토로 편입하려고 해서 소련이 반발한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 공부를 좀 제대로 하고 세계사의 흐름을 알아야 되겠고요. 네. 그래서 미중이 이런 치열한 전쟁 속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우리 한국 상황인데. 예. 그것도 한마디 제가 또 하고 끝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을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했잖아요. 우리 속담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습니다. 요즘 제가 자주 쓰는 말이에요. 우리 새우 아닙니다. 아니죠, 이제. 예. 이제 새우 아니에요. 미국하고 과거 소련, 지금 중국, 고래예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새우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제 뭐가 됐을까요? 우리요. 돌고래쯤은 됩니다. 우리가. 오히려. 제가 정확하게 통계로 말씀드릴게요. 등거리 외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 어느 나라든지 우리가 국력을 따질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먼저 국력을 따지는 요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영토 크기도 들어가고 뭐 저 인구 수도 들어가고 하지만 가장 기본적 핵심이 뭐예요? 경제력과 군사력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군사력이 6인가 되죠. 우리 경제력 200개 국가 가운데 10등, 12. 최상위 5%예요. 군사력 200개 국가 가운데 6등입니다. 최상위 3%예요. 그러면은 핵심 국력 요소, 경제력은 톱 5%, 군사력은 톱 3%. 어떻게 새우가 그래요? 아니죠. 새우 시세는 벌써 갔고. 그럼 제가 말을 바꾸겠습니다. 요즘 말하는 흔히 이걸 우리가 이제 뭐 하드 파워라고 한다면 소프트 파워 말 많이 유행하잖아요. 뭐가 있어요? 기술, 문화력. 우리 기술? 요즘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거 가장 첨예하게 싸우는 게 뭡니까? 5G 통신, 5세대 통신, 반도체, 뭐 이제 AI 이런 거 아니겠어요? 상당히 갖고 있고. 반도체 우리 최고 아니에요. 기술 최고죠. 그리고 과거에 선생님이나 저나 뭐 저 일본 그 소니 아마 선호했을 거예요. 소니 카세트 플레이 하나 가져보고 싶다고. 요즘 누가 소니 찾아요? 삼성, LG면 최고죠. 그 다음에 문화력, K-팝, 또 뭐 우리 그 영화 휩쓸죠. 그 뭐 저 오징어 게임이 뭐 해가지고 그냥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력, 문화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정치력은 어때요? 정치력은 좀 떨어지죠. OECD 중에 이게 5개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외교력이나 정치력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했는데 우리를 그 비아냥되는 게 있어요. 한국은 51번째 미국의 주와 같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만큼 종속적이라는 거죠. 맞아요.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일본도 그렇고 이스라엘. 한미동맹과 관련돼서 아직까지 우리 군사 주도권, 작전권 우리 주권이 없죠. 그것도 없으니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하여튼 그렇지만은 경제력, 군사력, 기술력, 문화력 해서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 더 이상 새우가 아니다. 새우 아니고 돌고래. 돌고래니까 우리가 자주성 좀 지니고. 야, 참 희망은 솟습니다. 말씀 들으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긴 시간 이렇게 오늘 해주셨는데 너무 흥미진진하게 참 재미있게 말해주시고 제가 그 아직도 조그마한 나라라서 분단된 나라라서 또 바꿔야 될 게 두 개네요. 한반도 이게 분단된 게 완도다, 섬이다. 그리고 나는 이 조그만 나라라서 정말 미중이 맨날 으르렁거리니까 우리 피해 의식만 있어가지고 새우인 줄 알았는데 돌고래라는 거. 다시 한번 인식하고 주체적으로 우리의 그에 걸맞는 정치력과 철학을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미중을 우리가 상대하면서 북한을 따뜻하게 품고 손잡고 남이랑 북이랑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좋습니다. 남한의 대학생들이 북한의 김일성 대학에 가서 그 학생들과 토론하고 북한의 또 김일성 대학 학생들이 뭐 우리 또 대학 뭐 연세대도 좋고 원광대도 좋고요. 와서 대화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오늘 마침 동지 날인데요. 밤이 긴 밤이 새도록 손잡고 대화하는 그런 뜨거운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약속드리는데 다음에 분단 피해 10가지 항목을 가지고 한번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